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11월 16일 수요일 세계사 탐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말고사 대체 과제부터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코로나 환자들이 감염병 유행 때문에 요 근래 갑자기 코로나에 감염된 학생들 숫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시험을 봐가지고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만약에 또 시험에 못 오는 학생들도 생길 것 같고 이런 경우를 고려해 보니까 차라리 이번 학기에도 이 기말고사 대체 과제를 걷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말고사 대체 과제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 볼테르가 쓴 관용 세상의 모든 클래스를 위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자유민주주의에서 이 관용이 빠지면 그야말로 뭐라 그러죠? 단팥 없는 단팥빵이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가 이 관용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또 뭐 쉽게 얘기하면 너그러움이라고 봐야지 되겠죠. 제가 이즘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고 또 자기의 주장할 거는 또 하고 거기서 종합을 해야지 되는데 우리의 정서 속에는 너그러움보다는 이 편협함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용 세상의 모든 클래스를 위하여를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십사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기말고사 대체 과제로 선정을 했고요. 이 A4 한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글자 크기 뭐 한글로 하느냐 뭐 워드로 하느냐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txt 파일로 올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올리는 곳은 LMS 기말고사 대체 과제라는 제가 만들 텐데요. 거기다 올려주시면 되고 이 제출 기한은 12월 11일 일요일 23시 59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기말고사 대체 과제 이 관용 세상의 모든 클래스를 위하여 여기에 이제 담을 내용은 이 책 내용 전체를 한 3페이지 내외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경우에 따라 이 학생들이 이 출판사들이 내놓은 출판사 서평들을 많이 뭐라 그러죠? 복붙이라고 하던가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는 훈련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좀 점수가 안 나가겠죠? 복붙한 과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두 번째 담을 내용은요. 이 책을 아직 읽지 못한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할 때 특히 어떤 면을 강조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대사회에서 관용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간결하고 분명하게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이 책의 저자인 볼테르를 가상 인터뷰한다면 이 가장 묻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지 이 질문 한 가지만 한번 물어봐 보시고 또 볼테르는 또 어떻게 대답을 할지 한번 여러분들이 가상 시나리오를 쓴다고 사실은 볼테르를 얼마큼 이해하고 있는지 뭐 이거를 읽어보면 알 수 있겠죠.
한 가지만 이 저자와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요,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의 배경을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인권선언의 특징과 한계,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고요. 의회 재판과 혁명 재판, 그리고 공포 정치, 이 군부 독재, 나폴레옹까지 살펴본 뒤에 두 번째 테마로는 낭만주의와 이 보수주의를 한번 수업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보통 구제도 혹은 구체제,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잠깐만요. 이게 어떤 그림이죠? 어떤 지팡이 있던 이 어르신이 이 왕과 귀족을 모시고 가네요.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어 보이는데 이 왕과 귀족을 먹여 살리느라고 정신이 없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예, 당시 이 구제도의 모순을 폭로하기 위한 이 그림, 뭐 사파라고 할까요? 사파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구제도의 모순은 프랑스 혁명의 근본 원인이기도 한데요. 이 특권 계급이 있죠. 우리가 보통 1신분, 2신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1신분은 사실상 성직자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2신분이 이 기사, 즉 이 귀족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특권 계급이 이 관직과 토지를 독점하고 면세의 특권을 유지하고 있었죠. 예, 이 모든 이 관직과 이 성직자 그룹과 귀족 계급이 거의 모든 토지를 독점하다시피 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계급이라는 거죠. 사실상 부의 한 60% 이상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세금을 내지 않음으로써 그 모든 부담이 사실상 3신분에게, 이 어르신에게 가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신분 평민 그룹은요,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요. 설상가상으로 세금뿐만이 아니고 이 봉건적 의무도 부담해야지 됐어요. 봉건적 세금도 막 가중한데 거기다 봉건적 의무까지 지게 되면 그냥 허리가 휘겠네요. 예,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통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울러서 이 시민계급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 상공업을 통해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계몽사상을 받아들이며 성장한 그룹이 이 시민계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민계급이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고요. 사실상 제3신분의 이 한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시민계급과 크게 농민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이들 시민계급은요, 이 절대왕정의 전제정치와 구제도의 모순을 타파하고 자유로운 시민사회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프랑스 혁명의 배경이 된 것은 사실상 왕실의 재정 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의 직접적 도화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루이 16세 때 갑자기 왕실의 재정 위기가 닥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루이 14세 이래로 계속된 전쟁과 왕실의 사치로 재정이 붕괴되었고 그 결과로 이 재정 위기가 루이 16세 시기에 나타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한 가지 이제 루이 16세가 했던 것 중에서 미국 혁명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 사실상 이 많은 전비가 소요됐기 때문에 루이 16세 때 이 재정 파탄 상황에 놓이게 되죠. 예, 이 구제도 혹은 구체제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프랑스 혁명 직전에 프랑스 사회를 총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미를 확대시켜 보면요, 이 근대화 이전의 사회를 가르치기도 하죠. 이 구제도의 기본적 특징은요, 이 절대주의 시대의 근대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조적으로는 귀족적이고 봉건적인 세력이 잔존하는 현상,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도시에는 길드 제도가 아직도 남아 있었고요. 농민들은 봉건적 공납의 의무를 여전히 지고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1신분 성직적으로 2신분 귀족그룹, 3신분 평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계층도 이 평민 제3신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3신분이라는 신분제도가 존속하고 있었죠. 나머지 얘기보다는 길드 제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이 길드 제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현재의 조합과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 노동 과정, 그리고 생산 방식, 이 모든 것을, 판매, 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을 길드가 통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옷을 어떤 장인이 파는데요. 이 신소재를 사용한 예를 들어서 옷을 만들었다. 그렇게 되면 길드에서 쫓겨나게 돼요. 길드에서 이 원료는 어떤 원료를 사용한다는 것까지 이미 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고 새로운 생산 방식이나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사실상 길드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죠. 예, 어떻게 심지어는 하루에 생산하는 생산량까지도 다 이 길드에서 통제를 하게 되죠. 예, 자유로운 경쟁을 막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드 제도를 흔히들 구제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고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1788년에 예산보고서를 한번 볼까요? 세출은 6억 2,900만 리브르. 예, 리브르란 이 화폐 단위가 와닿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나오게 되는 것이 이 프랑화예요. 이 프랑이라는 건데, 이제 유럽 이 연합이 만들어지면서 요새는 유로화로 다 통일이 됐죠. 프랑 이전 화폐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출은 6억 2,900만 리브르고요. 이 세입은 5억 300만 리브르 정도 됐던 것으로 보여요. 세금으로 걸었던 거는. 그러니까 적자 규모가 자그마치 1억 2,600만 리브르에 이르게 되죠. 자, 이제 세출 내역을 한번 볼까요? 이 궁정 비용이 있는데요.
3,500만 리브르로 총 세출의 한 6% 남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왕조 시대에는 이 국가의 상징이 왕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궁정 비용이 보통 1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뭐 사실상 이 궁정 비용으로 뭐 사치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당히 긴축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반 회계를 보면 한 19% 정도 되니까 뭐 이거는 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육해군 및 이 외교관계 지출이 있는데 한 26%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뭐 군대에 이 정도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당시 상비군 때문에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기축을 한 것도 맞고 다 맞는데 문제는 바로 이 4번 항목이죠. 이 국채 및 이자 상환 비용입니다. 3억 1,800만 리브르로 총 지출의 50%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이죠. 예, 빚내서 빚으로 살고 또 빚내서 빚으로 사는 구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뭐 사실상 각 가정의 이 지출 내역서에 뭐 만약에 그 원금과 이자를 내는 비용이 이 수입의 50%를 초과하게 되면 뭐 사실상 이 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결국은 이 극한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인권선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인권선언이네요. 예, 이것도 사실은 프랑스 혁명 초기에 인권선언으로 할 것이냐, 인권법을 제정할 것이냐를 두고 이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이 타협안으로서 나온 것이 인권선언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프랑스 인민의 대표자들은 인권에 대한 무지, 망각 또는 경시가 공공의 불행과 정부 부패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엄숙한 선언을 통해 하늘이 부여한 양도할 수 없는 신성한 인권을 분명하게 밝히기로 결정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권선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조에 보면요,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예, 자유와 평등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그렇지만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러한 개념을 인권선언 제1조에 적시하고 있죠. 2조에서는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자연권을 보존하는 데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게 왜 저기에가 있죠? 뭐 다른 것보다도 이 재산, 어떻게 보면 소유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소유권이 어떻게 인권선언에 들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완전 시기에는 사실상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그 개인의 사유재산도 얼마든지 국유화할 수가 있었죠. 이제 이 소유권을 사실상
이제 인권 선언의 한 중요한 자연권으로 놓게 되면서 이 아무리 국가라 하더라도 재산이나 소유권을 마음대로 강탈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고, 이 프랑스 혁명 초기 과정의 이 특징이 바로 이 소유권을 자연권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3조는 모든 주권의 원천은 국민에게 있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라 하더라도 국민에게서 나오지 않은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 라고 선언했고요. 11조는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다. 다만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에 한해서 자유를 남용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17조에는 앞서 이 자연권으로서 재산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소유권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므로 공적인 필요성이 명백히 존재하여 그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또 미리 정당한 보상을 제시한 경우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입법의회가 구성이 되는데요. 새로운 헌법에 의해 선거를 통해 이 입법의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선거에서 온건공화파인 지로운드 당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죠. 이게 온건공화파인 지로운드 당이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혁명이 서서히 이제 막을 내리려고 하는 순간 이 혁명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위협하게 되죠. 사실상 온건공화파인 지롱드 당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혁명이 이제 종식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었는데, 이 갑자기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이 프랑스 혁명에 반대하는 노선을 취하면서 대프랑스 동맹을 구성하게 되고요. 이제 전쟁이 발발할 위협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급진파들이 서서히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법의회가 이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전쟁 수행 능력 부족으로 프랑스군의 연전연패가 이루어지고요. 사실은 전쟁 수행 능력 부족이란 말은 이건 애매한 표현이고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사실상 지휘관들, 이 군 지휘관들이 대부분 귀족 출신들이죠. 그런데요, 이제 프랑스 혁명에 반대하는 그룹들이 이 귀족, 이 장교 출신들이 이 해외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 소위 말해서 지휘관이 없는 사병들이라는 게 이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렵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연합군의 침공에 이 연전연패를 당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파리로 집결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서 이 혁명의 가격화가, 즉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다. 프랑스 혁명을 계멸시키기 위해서 이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이 위기 상황은
이 혁명의 과격화로 연결이 됩니다. 1792년 8월 산킬로트의 이 봉기가 있고요. 뭐 킬로트라는 것은 뭐 간단히 얘기하면 핫팬티, 반바지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산킬로트라는 것은 통바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 산킬로트는 소위 말하는 이 아래 것들이 입는 옷이라고 바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대부분 이 노동자들이거나 이 평민들의 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되고요. 이 왕궁을 습격해서 왕권 정지를 선언하고 입법의회를 해산한 뒤에 이 국민공회를 소집하게 되죠. 예, 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입법의회 이 선거를 한 지 뭐 1년도 안 돼서 뭐 국민공회가 소집이 되네요. 뭐 전쟁도 일어나고요. 이 속에서 살았을 이 평민들, 사람들의 이 그 위기감 그리고 참 당혹스러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권이 매년 바뀌면 이거 뭐 어떡하라고요? 그 맨날 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 속에 살고 있는 평민들은 정말 괴로웠을 것 같네요. 예, 그렇게 되면서 국민공회에서는 지롱드 당과 자코뱅 당 사이에 이 대결 구도가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지롱드 당파가 이를 이 지하실에 가둬놓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어떻게 보면 자코뱅 독재가 이제 시작되게 되죠. 이 지롱드당 사람들은 대부분 이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예, 이 지롱드 당파라는 것은 상당히 온건한 그룹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이 부유한 상공업자와 분홍에 기반을 둔 세력으로요. 이 온화한 의회주의를 주장한 사람들이죠. 이 소유권과 재산권을 옹호하고요. 이 통제 경제에 대해서는 아주 항전을 하는 이 중상주의, 즉 절대왕정 시대의 통제 경제에 대해서 반대한 그룹이 이 지롱드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코뱅 당에 의한 통제 경제 역시 이 절대왕정과 똑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당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울러서 이 연방주의를 제창하고요. 이 지방자치를 허용해 줄 것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뭐 이것은 사실은 좀 너무 나간 주장이 아닌가 싶긴 해요. 지금 이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해서 반프랑스 동맹이 결성돼서 이 프랑스로 쳐들어오고 있는 와중에서 이 지방자치 허용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나갔었죠. 뭐 그렇지만 여하튼 온건파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부르주아 본의의 이 정책과 무엇보다도 현상 유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자코뱅파는 이 산악파라고 하죠. 예, 의사당 국회 의원 총회가 열렸을 때 의원 배치도에서 이 꼭대기에 있던 이 사람들이 보통 산악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뭐 요새 얘기는 할 필요는 없죠. 뭐 이 국회의사당의 이 제일 위쪽에 보통 당대표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더군요. 그 사람들이 과거파는 아닐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 소시민층과 산킬로트에 기반을 둔 정치 세력이 이 자코뱅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파리를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예, 중앙 집권, 절대 왕정, 사실상 이 개념적으로는 이 국가가 중심이 돼서 경제를 통제하고 이 행정을 통제해야지 된다는 점에서는 이 논리적으로는 같은 얘기가 되겠죠. 이 덕을 공화정에 중추로하고 노동을 통해 충실한 생활을 하는 소농민이나 이 소생산자층의 이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이상으로 여긴 정치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산킬루트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이 산킬루트가 입은 이 바지라고, 통바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귀족과 상류계층은 이 허벅지에 밀착되는 반바지와 스타킹을 신었죠. 거기에 비해서 넓은 긴 통바지를 입은 서민들을 이 낄로트도 입지 못하는 하찮은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이 산킬로트라고 불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산킬로트는 이 프랑스 혁명 기간 중 여러 민중운동에 참여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것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 베르사유 행진, 그리고 1792년 8월 12일에 민중봉기 등에서 주역을 담당한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후 자코뱅파의 세력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예, 제가 편집을 잘못했네요. 뒤에 부분에 붙여야 될 것을 여기다 넣었네요. 여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살펴보고요. 이 국민공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상 루이 16세의 이 잘려진 머리를 이 대중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루이 16세와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은 로베스피에르가 고등학교 시절에 졸업할 때 만났던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왕세자가 루이 16세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루이 르그랑이라는 프랑스에서는 명문 고등학교가 있어요. 이제 첫 행사로 이 루이 르그랑 고등학교 이 졸업식에 참여해서 1등을 수석으로 졸업하는 이 로베스피에르에게 소위 말하는 졸업장을 주는 이 행사를 하게 돼요. 이 로베스피에르는 그때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로 어떻게 보면 축복을 받은 기분으로 이 왕세자 전하인 이 루이 16세를 잘 보필해서 이 나라를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이 일기장에 쓰기도 하죠. 그런데 인연이 그렇게 끝나지는 않고 이 로베스피에르가 주도한 자코뱅파에 의해서 이 목이 잘리는 이 단두대형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잠기네요. 이 프랑스 혁명 과정이에요. 원래는 이 루이 15세 광장이라고 했죠. 루이 15세의 기마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됐을 당시에는 루이 15세 광장으로 쓰였다가요. 곧바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혁명 광장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복고항쟁이 열리게 되죠. 이 복고항쟁 시기에는
이 광장 이름이 여기서 단두대형으로 이슬이 된 이 루이 16세를 기념한다는 의미에서 루이 16세 광장으로 이름이 바뀌게 돼요. 이제 1830년 7월 광장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광장 이름을 꽁꼬르드 광장, 우리말로 하면 일치 혹은 화학광장, 국민통합광장, 이런 개념으로 바뀌게 되죠. 예, 광장이 10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거기에는 다 그만한 사연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사람 이름이라든지 이 거리 이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대 분위기를 느낄 수도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공화정이 선언되게 되는데 1792년 9월 22일이고요. 이때 왕정이 폐지되고요. 이 과격파 자코뱅의 주도로 이 루이 16세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793년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는데요. 이 공화제와 보통선거에 입각한 철저한 민주주의 헌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여기서 보통선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남녀 평등 선거권이 아니고요. 사실상 이 남성들만의 민주주의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거다 이렇게 역사에서는 가르치지만 좀 부끄러운 얘기죠. 남성 보통 선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사회의 목적은 공공의 행복이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예, 이 공공의 행복이라는 말이 좀 애매하긴 해요. 이 일반 의지 이런 개념과 유사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헌법은 국내외의 비상사태로 그나마도 실시가 보류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보통선거라는 기치를 내걸었지만 여선도 소외됐고 실제로 이 선거가 이루어지지도 못하게 돼요. 계속해서 반혁명, 반프랑스 동맹이 이 프랑스를 향해서 진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거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예, 그렇게 하면서 등장한 것이 공포정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혁명재판의 모습이고요. 좀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심각한 재판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죄를 세상 드러내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여지는 모습이죠. 예, 로베스피에르의 모습입니다. 예, 마리아 안뚜아네트가 이 혁명재판을 받게 되죠. 예, 이 간수 이 친구는 말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네요. 예, 이 공포정치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대외적으로는 제1차 대프랑스 동맹, 예, 보세요. 영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어떻게 보면 열강 대부분이 이 대프랑스 동맹에 포함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제1차 대프랑스 동맹의 침입과 패전이 있게 됩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대내적으로는 이 왕당파와 지론드파의 내란과 반혁명 음모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개론서들에서는 대체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란과 반영문 음모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또 다른 설명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죠. 거기다가 이 도시의 식량 위기가 겹치게 되죠. 이 공안위원회와 혁명재판소가 설치되고요. 이 반혁명 용의자 15,000여 명이 단두대에서 처형당하게 되고, 이 몇 년 안 있어서 2년 만에 때르미도르의 반동이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온고파가 주도하고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되면서 이 공포 정치가 종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이 혁명 동지였던 당동 같은 이 로베스피에르의 혁명 동지 당동도 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 머릿속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내가 단두대에 가겠네? 이거 이러다가는 내 목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정서가 이 시기에 이제 보편화된다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온고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로베스피에르를 이 혁명재판에 회부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 낭만주의와 보수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이 낭만주의와 역사학에 대해서 살펴본 뒤에 이 민족주의 그리고 이 보수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무엇보다도 이 계몽주의와 낭만주의를 비교해 보고요. 이 낭만주의와 민족주의와의 관계도 한번 살펴본 뒤에 이 보수주의의 이 프랑스 혁명 비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낭만주의와 역사 연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 계몽 사상가들은 이 중세를 빛의 시대에 대립되는 암흑의 시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종교에 의해 지배되던 야만의 시대로 파악하고 있죠. 낭만주의는요, 이 중세의 가치를 높이 인식하면서 열정적으로 이 중세를 복구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전의 양면처럼 오히려 이 암과 이 어둠과 밝음,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기도 하고요. 이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세가 역사학의 연구 대상으로 편입된 것이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가능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중세에 대한 열정은요, 이 과거에 대한 열정이기도 있죠. 즉, 다시 말하면 역사에 대한 열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각 민족들은 자신들만의 특유한 역사성을 찾으려 시도했고요. 낭만주의가 민족주의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 계몽 사상이 강조하는 이성에 의거한 자연법은 사실상 어디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불변의 진리죠. 이 각 민족의 시간적, 지리적 특수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반역사주의적 태도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자연환경, 시간적, 지리적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자연법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어야지 된다는 것이 계몽서상가들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역사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이 낭만주의는요, 이 유기체로서 개개의 민족이 지니는 독특한 개성, 즉 민족 정신과 그것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고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헤르더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유기체란 말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이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개개의 민족이 지니는 독특한 개성이 있겠죠. 그 개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헤르더의 주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문화적 민족주의의 이론을 전개한 것이 바로 이 헤르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민족마다 개개의 유기체와 같이 독자적인 명확한 개성, 즉 민족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로 든 거는 좀 이상한 얘기긴 해요. 뭐 이런 식이죠. 한 민족의 성장을 측정하는 가장 정확한 척도는 그 민족의 문화, 즉 젊은 민족에서는 시가 발달하고 성숙한 민족이면 산문이 발달한다는 식입니다. 이것이 헤르더의 결론이었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젊은 민족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상 독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시가 발달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젊은 민족에 속한다는 거고, 이 성숙한 민족이라고 하면 이제 프랑스가 됩니다. 이 프랑스라는 나라는 산문이 발달돼 있죠. 소설이라든지 뭐 여러 장르의 이 산문이 발달해 있습니다. 헤르더의 자극을 받아 사실상 이렇게 되면서 이 젊은 민족인 이 독일인들이 이 성숙한 민족인 이제 늙어갈 일만 남은 이 쓰러져가는 이 프랑스를 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라는 의식을 고마한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헤르더의 자극을 받아 이 중세 독일 문학인들은요, 구전 전승된 민요를 수집하고요, 그림 형제는 우화집을 편집하기도 합니다. 1782년에는 니벨룽겐의 노래의 완전한 원본이 처음으로 출판되고요. 여기서 이 니벨룽겐의 노래는요, 이 독일 민족의 초창기의 영웅적 전설로서 이 중세 말기에는 높이 평가되지만 그 후 아무도 기억하지 않게 된 이 구전을 이제 정리하게 됩니다. 과거에 독일 문학을 새롭게 평가함으로써 프랑스의 계몽사상의 영향으로부터 독일 문학을 해방시키려는 시도였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헤르더의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헤르더의 사상은요, 슐레겔, 자바니 등이 개성하게 되는데요. 이 독일의 문화적 토양에 아주 이질적인 이 자유민주주의적인 사상들을 이식시키는 일을 비난하게 되죠. 이 제도란 유기적이면서 낭만주의적으로 진화해야 하며, 법률은 단순히 이 보편적인 원리의 산물이 아니라 역사적 성장의 산물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이 독일 민족주의, 낭만주의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 헤겔의 주장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낭만주의는 헤겔과 피테이르로 절정에 도달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헤겔은 정반합의 변증법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요, 이 변증법이라는 것이 이게 단순한 철학적 논리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당시 독일은요, 군소 연방으로 분리되어 있었죠. 이 당대의 독일 군소 연방 국가의 형태로 나타난 분열상이 이 정인 것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통일의 관념은 반입니다. 당연히 이 통일의 관념이 생기게 되겠죠. 그 결과 불가피하게 이 국민국가의 창건이라는 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던 것입니다. 예, 이 정반합이라는 것을 너무 철학적인 논리로 이해하다 보면 이게 왜 정말 어려워져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 헤겔의 주장은 독일 통일이라는, 그리고 국민국가의 형성이라는 이 큰 틀 속에서 이해하는 게 이 정반합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더 쉽지 않을까 싶네요. 계몽 철학자들이 제기한 인간에 대한 자연적 이해는 헤겔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었기에 이 사람들은 늘 어떤 형태의 조직체이건 이런저런 사회 속에서 살아왔다고 주장합니다. 국가라는 제도는 그 자체가 자연적이며 역사적인 조직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오로지 그 제도 속에서만 법과 간섭에 의해서 약탈로부터 보호받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헤겔은요, 이 자유는 속박의 부재가 아니라 사회적 무질서의 부재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이 가능했던 것이죠. 예, 피테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헤르더의 민족정신에 관한 관념을 일단 받아들이고요. 이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개체의 이 정신이 아니라 관습, 전통, 역사 속에 표현되어 있는 전체 민족의 정신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1808년 독일 민족에게 고함이라는 주제로 행한 일련의 강연에서 독일 정신을 단지 무수한 정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타의 모든 정신에 대해 우위에 있는 것이라고 선언하게 되죠. 세계가 아직까지 독일 정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곧 듣게 될 것이라고 장담하게 됩니다. 예, 그 독일 정신이라는 걸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 몸속 깊이 알게 되죠. 그 강연들은 프로이센인들이 프랑스인들을 축출하기 위해 봉기해야 한다는 의식적인 기도를 고무하는 표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에드먼드 버크의 프랑스 혁명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이 보수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사실상 보수주의와 낭만주의는 큰 틀에서 보면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요, 이 프랑스 혁명의 과격성을 비판하고 결국 군부가 일어설 것이라고 경고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기도 했고요. 파리의 젊은 신사에게 보내는 편지글 형식이고요. 신사가 이 1789년 11월 초, 제가 이걸 잘못 썼네요. 이 영국의 젊은 신사에게 보내는 편지글 형식이에요. 제가 잘못 썼네요. 신사가 이 1789년 11월 초 국민의회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 에드먼드 버크에게 견해를 묻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1년간의 고심 끝에 답장을 준비했고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다음 해인 이 1790년 11월에 출간되게 되죠. 그가 프랑스 혁명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버크는 이 혁명 초기에 이미 혁명의 파괴적인 측면을 밝혀내고요. 혁명은 오류이며 위험하다고 비판하면서 혁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끔찍한 파국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굶주린 대중과 폭도들이 가진 자들의 재산을 빼앗는 일종의 폭동이었다. 유기적이고 전통적인 제도의 과격한 파괴는 혼돈과 폭정의 무정부 상태를 초래할 뿐이다. 결과적으로는 이 무정부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군사적 독재자의 출현을 보게 될 수밖에 없다고 쓰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죠. 이하에서는 전부 인용문으로, 제가 인용문을 쓰는 건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사실상 오해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인용문으로 따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용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은 이제까지 벌어진 세상사 가운데 가장 경악스러운 일이며 온갖 종류의 죄악과 어리석은 짓이 뒤범벅이 된 쓰레기 잡탕들의 광기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정 이 일은 역설적이고 기이합니다. 그 정신만큼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지만 파리 사람들이 표출한 낡아빠진 폭력성은 정말 놀랐습니다. 만약 이것이 파리 사람들의 기질 때문이라면 프랑스인들은 자유를 누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프랑스 혁명 세력은 옛날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과오를 범했고 범죄를 저질러 빈곤을 샀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권의 속박에서 풀려나자 전통을 난폭하게 파괴하고 불행을 모든 계층에 확산시켰죠. 이는 자연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전통적이고 공동체적인 기존 제도를 과격하게 파괴하면 이 무정부 상태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는 군사 독재자의 출현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고 되묻고 있죠. 마그나 카르타 이후, 대헌정 이후 오랜 시간에 걸쳐 확립된 영국의 헌법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이 시대를 초월하는 세대 계약이며, 이 계약은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미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중에 없죠. 사람들이란 게 한치 앞을 모르니까 이 미래 사람들까지 고려하면서 이 생각을 전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다음 세대를 걱정하지도 않고 선배 세대를 돌아보지도 않는 그야말로 이기적이며 근시안적인 사람들이 과격한 변화를 지지하는 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기계적 이성과 폭도의 광기 대신에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 사회의 자연스러운 운영 질서를 바탕으로 지속과 변화 또는 보존과 개선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 세대의 앞날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지속시키되 변화시킬 부분은 어디 문제점이 없나? 보완을 해가면서 해야지 이 기존의 전통을 깡그리 다 부셔버리고 새로운 것을 건설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무리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헌정을 수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는 국교회와 왕정, 귀족제도, 민주제도를 더더덜도 아니고 현재대로 유지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말하는 영국 헌정은요, 명예혁명과 권리정전 이후 이 100여 년에 걸쳐 인간의 지혜와 관습, 전통이 농축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버크가 생각하는 영국 헌정이란 것은 그런 것이죠. 이 법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일시적인 세입자에 불과한 사람들이 조상에게서 물려받아 후손에게 물려줄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마치 자신들이 완전한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문제가 있는 부분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 그리고 과거 세대, 어떻게 보면 세입자라는 표현이 좀 와닿긴 하네요. 그렇죠. 이 긴 역사 속에서 그냥 저희들은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떠나고요. 그 자리를 이제 후손들이 차지하게 되겠죠. 그런데 자기만 생각하면서 이 개혁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 결과적으로 미래 세대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 이 결과적으로는 전통을 계승하되 필요한 부분 그리고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만 매스를 대야지 된다라는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전제가 있는 얘기예요. 이 이성이라는 것이 완전히 불완전한 것이라는 거죠. 이성이 완전하다면 이 한 세대가 이 올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 때려 부시고 새로 건설하는 것이 가능한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란 그야말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점을 인정하고 이 필요한 부분만 고쳐서 사용해야지 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종교적이고
복잡한 인간 본성 속에서 이성이라는 것은 연약하며 이성은 오히려 감상과 감정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얘기하죠. 반면에 오랜 시간에 걸쳐 유지해온 기존 제도와 관념은 지혜의 보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삶에 관한 견해와 규칙이라는 좌표를 없애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 수 없다고 얘기하기도 하죠. 이 좌표가 없는 상태에서 뭐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망망대해를 헤매는 것이 되겠죠. 그래요. 하지만 이 에드먼드 버크는 이 보수도 변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화해야만 국가를 보존할 수 있다. 국가가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헌정의 대부분을 이룰 수도 있다. 한 부분이 골마서 이제 결국은 손과 다리를 잘라내야지 되는 것이고, 물론 이것은 페니실린 이전 얘기죠. 뭐 사실상 약간의 철거성만으로도 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영 형편이 없네요. 이 프랑스 계몽주의의 낙관론에 대한 이 정리와 비판을 해봤고요. 이 독일 낭만주의와 민족주의는 어떤 면에서 깊은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본 뒤에 이 프랑스 혁명에 분명히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죠. 이 프랑스 혁명의 명암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고 이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장시간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건 무엇보다도 이 기말고사 대체 과제로 하게 됐고요. 그것은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요약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요약만 하신 글들은 이 점수가 80점대에 머무를 거예요. 90점대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보다 섬세하게 글을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강의실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